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주택 200만 호 건설은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시행하던 1989년부터 3년간은 3조 호황이 끝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던 시기였습니다. 1000을 돌파했던 주가는 600선 이하로까지 밀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 우리 경제에 큰일 나는 것 아니냐, 총체적 위기다 하며 불안해했죠. 바로 이 시기에 건설 경기에 불이 붙었던 겁니다. 건설 경기를 통한 내수시장 부양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1990년 6월의 어느 날,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이승윤 경제부총리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한다. 한 상점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던 것이다. 이봐, 김비서. 예, 부총리님. 저기가 어딘데 저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나? 시멘트 대리점인데요? 시멘트 대리점? 예. 요즘 신도시 건설 사업도 그렇고 도심 여기저기서 뭘 뚝딱뚝딱 짓느라 한창입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 자네가 시멘트 모자란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제 사촌 형님이 건설업자인데요.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신도시 건설 때문에 시멘트가 모자라고 서울 안에서도 공사가 많다고 합니다. 서울 안에서도? 예, 요즘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간 노는 땅값이 올라서 돈을 번 땅주인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 토초세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고? 예, 그 빈 땅에 건물을 지으면 세금을 피할 수가 있다고 요즘 모두들 난리랍니다. 그래. 그 빈 땅에 무슨 건물을 짓는데? 영업용 건물이요. 영업용 건물? 요즘 서울 여기저기서 여관 많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그게 다 그래서 들어서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다 보니 요즘 말도 마십시오. 시멘트만 모자라는 게 아니라 건설 부자재, 인력 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인력이 모자라니 건설 노임도 오르고, 그러니 다른 공장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죄다 건설 현장으로 몰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상당수의 인력들이 건설 쪽으로 흡수되었다. 1990년 한 해 동안 건설 노임은 평균 40% 상승해 전체 임금 상승을 주도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닙니다만, 땅 가진 사람들만 돈 벌고 없는 사람들 살기는 더 팍팍해졌습니다. 건설 쪽에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 아무래도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 국가 정책을 펴나가는 입장에서 국민들한테는 면목이 없구만. 경제기획원으로 출근한 이승윤 부총리는 곧바로 회의 소집을 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 신도시 건설 사업이 너무 단기간에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 문제가 많아요. 김 차관보. 예. 그래, 건설부 쪽 얘기는 뭐래요?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특히 각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 이 일은 청와대하고 건설부가 알아서 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몇 번 건설부에 연락하고 문의를 하면 겨우 통보나 해주는 실정입니다. 완전히 주택 200만 호 건설 사업은 성역입니다, 성역. 아무리 그래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 시멘트 대리점 앞에 업자들이 그냥 줄을 서 있더라고. 지금 벌써 시멘트가 모자란다는 소리잖아요. 시멘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3월부터 레미콘도 모자랍니다. 건설업자들이
레미콘 구하기 위해 웃돈까지 주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참. 부총리님, 이런 상태로 신도시 건설 사업이 지속되면 앞으로 한 1년 후면 레미콘 한 대 구하는데 공시가보다 최소 2에서 30%는 더 줘야 할 겁니다. 정말 큰일 나겠구만. 장관님, 예, 이 차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문제로 어제 건설부 차관하고 주택 담당 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건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대로는 건설 자재는 아니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진다. 뿐만 아니라 인력이 다 건설 쪽으로 흡수되다 보니 다른 제조업 인력도 모자란다. 그러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빨리 달성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예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말 큰일이구만. 정말 큰일입니다. 각하께서 잘한다, 빨리 해라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다 주택 200만 원 건설 사업 때문에 한국 경제가 다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부총리님. 예. 이제 이 문제를 조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대통령 각하밖에 없습니다. 언제 한번 이 보고를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따 청와대 업무 보고 들어가면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관련 자료를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나 그날 오후의 업무 보고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건설부의 손을 들어주고 만다. 주택 200만 호 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려움도 물론 이해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의 주택난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대통령 면담을 마친 뒤 이승윤 경제부총리와 김종인 경제수석이 마주 앉았다. 그렇게 말씀을 올려도 도무지 듣질 않으시네요. 제가 보기에 지금 각하께서는 삼저 호황이 끝나고 경기가 완전히 주저앉을까봐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경기는 사이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럴수록 대통령께서 시각을 좀 넓게 가지셔야 되는데, 요즘 각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우십니다. 3당 합당을 해서 김영삼 씨를 차기 주자로 생각을 하긴 하시는데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요?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는 당신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 각하께서는 대선 공약이라도 제대로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로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시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요. 신도시 건설 문제만 놓고 본다면 지금은 분명히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이러다 신도시 건설 때문에 한국 경제 망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주택 200만 호 건설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집들이 한꺼번에 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이장규 전 중앙일보 기자의 경제가 민주화를 만났을 때 가운데 일부분. 연평균 22만 호에 지나지 않았던 주택 건설 물량은 88년 32만 호, 89년 46만 호로 급증한 데 이어 90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75만 호를 기록했다. 주택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한 해에 지을 수 있는 건설 물량은 최고 45만 호였다. 그런데 90년의 경우 적정 물량보다 무려 30만 호를 초과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 택지개발지구를 경쟁적으로 지정했다. 이것이 민간 부문의 건설 속도를 더욱 재촉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여되었을까? 계속해서 이장규 기자의 기록. 3년간 주택 200만 호를 짓는 데 들어간 도우는 28조 5천억 원을 웃돌았다. 연평균 9조 5천억 원이 쏟아부어진 것이다. 이는 80년대 연평균 3조 3천억 원이던 주택부문 투자 금액의 3배에 가까운 규모였다.
특히 1990년 주택부문 투자 증가율이 62%에 이른 것은 건설 경기의 과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후 1992년 말까지 4년 동안 모두 264만 호가 지어지게 된다. 어느 날 김종인 경제수석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고한다. 카카,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재 파동이나 물가 불안이 불가피합니다. 이승윤 경제부총리 생각도 그렇고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기가 과열된다고 해서 힘으로 공급을 억제한다고 하면 결국 그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카카, 그렇다고 해도 건설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필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제부처에서 경제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필연적으로 경제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그 위에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1991년 5월) 경기도 평촌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콘크리트의 강도를 시험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현장 소장이 해머로 내려치자 콘크리트 샘플은 맥없이 바스라지고 말았다. 소장님. 세상에, 이건 콘크리트가 아니라 연탄재구만, 연탄재. 다 타버려서 힘이 없는 연탄재 같은 걸로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 올렸구만. 그러니까요. 요즘 자재난으로 모래나 시멘트가 좀 덜 섞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거 해도 너무합니다. 콘크리트 믹싱하는 레미콘부터 한번 봅시다. 내 생각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갑시다. 예. 이거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고소를 하든 뭐라든 싹 다 잡아 넣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현장 소장 일행이 콘크리트 강도 시험장을 막 나서는데 소장님, 예. 지금 막 레미콘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한테 불량 레미콘을 보냈답니다. 뭐요? 컴퓨터 조작 실수로 불량품을 보냈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사람 죽여놓고 실수했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입주가 내일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쨌든 관련해서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지겠다고. 책임을 지는 게 문제가 아니지. 다 죽어는 아파트 싹 헐고 새로 지어야 할 판 아니요. 그냥 다른 식으로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본사에 보고하면 보나마나 날릴 텐데. 당신 눈으로 봤잖아. 망치질 몇 번에 콘크리트가 바스라지는 거. 당신 같으면 이런 집에서 살겠어? 그렇다고 다 지어놓은 아파트를 어떻게 합니까? 당장 두세 달 후엔 입주 시점인데. 살다가 아파트 무너지면 그러면 그 일은 누가 책임질 거요? 당신이 책임질 거요? 일단 본사에 보고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돼. 이렇게 해서 평촌 지역에서는 아파트 입주를 몇 달 앞두고 문제 불량 레미콘이 사용된 아파트는 모두 철거됐다. 이때는 그저 이 사건이 불량 레미콘을 썼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지만 근본 원인은 당시 레미콘 업체마다 골재가 부족하자 바다모래와 중국산 시멘트를 쓴 데 있었다. 물론 그래도 함량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강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네. 어쨌든 부실이 발견되었을 때 과감하게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 시작했던 결정은 옳았습니다만 그로 인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혹독했지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삼조호황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삼조호황으로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갔을 때 살기 좋아졌네만을 연발할 게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 기술 개발과 투자에 집중해야 했고,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구조조정을 이끌어냈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닥친 외환 위기를 버텨내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달라져 있었겠죠. 그것이 대략 25년 전 우리가 경험했던 3조 호황이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